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심리학이 돈을 말하다. 지은이 저우신 위에, 옮기니 박진희, 발행 미디어숲입니다. 돈을 보는 관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 우리는 돈이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어렴풋이 알지만 정확한 메커니즘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책은 바로 그 점을 시원하게 긁어줍니다. 돈은 인간의 심리를 조종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심리는 다시 돈을 통해 외부 세계로 표출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의 인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자가 사용하는 돈을 이용한 독심술의 방법입니다. 돈과 인간은 과연 어떤 관계일까요? 돈은 어떻게 인간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까요? 돈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란 무엇일까요? 돈의 실제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 책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이 책을 통해 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고 돈으로 촘촘히 연결된 사회 네트워크를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돈에도 희로애락이 깃들어 있다. 사람은 감정을 느끼는 동물이다. 그런데 무생물인 돈에도 감정이 깃들어 있다. 2016년 곽언의 부모는 병에 걸린 빈곤 가정 아동들의 악성 종양을 치료할 수 있도록 곽언의 이름으로 4억 원이 넘는 돈을 기부했다. 곽언은 6살 때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났는데 이 돈은 곽언이 미국에 가 치료할 수 있도록 중국 각지에서 십시일반 모은 것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병만은 곽언이 미국에 가보기도 전에 생명을 앗아갔다. 이 돈만 보면 사랑스러운 내 딸이 떠올라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라고 말하며 힘들어하던 부모는 이 돈을 기부하기로 했다. 기부를 하고 나자 곽언에 대한 미련과 아픔에서 벗어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고 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가족의 사망 이후 받은 유산이나 보험금 등을 사용하지 않고 전에 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렇듯 가슴 아파 생긴 돈은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장학금 같은 돈과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감정적 회계. 1985년 미국의 벤더빌트 대학의 스미스 교수는 기쁨, 슬픔, 분노, 원망과 같은 인간이 돈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감정을 분류했다. 스탠퍼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르바브는 2009년 감정적 회계라는 개념을 발표했다. 사람들은 돈에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등 서로 다른 감정이라는 일종의 해시태그를 건다. 긍정적 태그가 달린 돈은 소비를 통해 즐거움을 얻고 부정적 태그가 달린 돈은 가급적 남을 돕는 등 보다 실용적인 일에 쓴다. 앞서 소개한 사례의 그들은 돈에 슬픔이라는 태그를 걸었다. 충분히 비싼 가방과 차, 신발, 시계 등 사치스러운 소비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런 연유에서다. 하지만 장학금과 같이 노력의 결실로 얻은 대가는 다르다. 그 돈에는 긍정적 태그가 붙고 그 돈을 사용함으로써 스스로를 자축하고 격려한다. 행복해지지 못할 바엔 쓰지 않는다. 르바브 교수는 대학생 648명을 모아 실험을 진행했다. 다음은 그 실험에서 제시된 2가지 가정이다. 가정 1. 삼촌이 졸업 축하 선물로 $200를 보내주었다. 가정 2. 삼촌에게 졸업 축하 선물로 $200를 받았는데 어머니로부터 삼촌이 아주 심한 병에 걸려 치료가 시급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질문. 당신은 이 $200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실험 결과 삼촌이 건강하다는 가정에서는 36%의 참가자가 유흥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삼촌이 아프다는 가정에서는 유흥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66%로 증가했다. 그렇다면 아픈 삼촌이 준 $200를 유흥에 사용하겠다고 답한 참가자들은 그중 얼마를 지출한다고 했을까? 먼저 긍정적 태그를 달았던 참가자들은 약 $115.51를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반대로 부정적 태그를 달았던 참가자들은 $65.12만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이렇듯 사람들은 아픈 사람이 준 돈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지 못한다. 르바브가 진행했던 또 다른 실험이다. 회사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끝나 당신은 $500의 보너스를 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했던 형제와도 같은 친한 동료에게는 고작 $100밖에 주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모두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도 말이다. 이때 당신은 $500를 오로지 자신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쓸 수 있을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이러한 돈에는 미안함이라는 태그가 붙는다. 만일 사용한다고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 기쁘게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우리는 이 돈을 영원히 사용하지도 못한 채 썩혀둘 수밖에 없을까? 부정적 태그가 달린 돈은 세탁하라. 해답은 돈을 세탁하는 것이다. 여기서 돈 세탁은 소위 말하는 나쁜 의미가 아닌 세탁, 즉 씻어내는 것에 중점을 둔다.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나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는 곳에 돈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 돈에 깃든 슬픔, 자괴감, 초조함 같은 부정적 감정을 씻어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부를 하거나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학비를 댈 수 있다. 또 다른 실험으로 르바브 교수는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2를 주는 실험을 했다. 실험 대상을 두 조로 나누어 한 조에는 나눠준 돈의 출처가 한 컴퓨터 회사의 후원금이라고 했고 다른 한 조에는 담배 회사의 후원금이라고 했다. 다음엔 학생들에게 그 $2를 공책이나 펜 같은 실용적인 상품을 사는 데 쓸 것인지 혹은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같은 순간의 행복을 느끼게 하는 상품을 사는 데 쓸 것인지 선택하게 했다. 이에 컴퓨터 회사의 후원금을 받은 줄 아는 참가자들 대부분은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사겠다고 했고 겨우 22% 참가자만이 공책을 사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담배 회사의 후원금을 받은 줄 아는 참가자 중에선 무려 44%가 펜과 공책을 사겠다고 했다. 재미있는 점은 사람들은 부정적 인식이 깃든 돈을 얻었을 때 그 돈을 어디에 쓰겠냐고 물어보면 사회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교육과 관련된 문구류를 사겠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돈을 세탁하는 행위다. 실제 생활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돈에 부정적, 긍정적 태그를 붙여서 분류하곤 한다. 긍정적 태그가 달린 돈은 기꺼이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된다. 돈은 무생물이므로 당연히 울거나 웃는 등 인간과 같은 감정 표현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감정을 담는 그릇은 될 수 있다. 그 그릇에 담긴 감정이 소비 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슬픔의 태그가 붙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우울해할 필요는 없다. 장미꽃을 선물한 사람의 손에는 향기로운 꽃내음이 남는다. 슬픔이 담긴 돈을 꺼내 슬픔을 겪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치유하는 데 사용해보자. 그 돈은 이내 기쁨의 돈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SNS 스토리에서 나는 가장 가난한 사람일까? 메신저 스토리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다 보면 어느샌가 상대적 박탈감이 들 때가 있지 않은가. 스토리 속 부자들은 내가 감히 사지도 못할 옷을 사고 얼씬도 못할 값비싼 레스토랑에서 사진을 찍는다. 지금 사는 동네에서 나보다 돈이 더 적은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상상해보자. 혹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사람은 가진 돈이 적다고 느낀다. 영국 에섹스 대학교 윌리엄 매튜스 교수는 2016년 연구를 통해 이와 관련된 현상을 발견했다.
실험에 참여한 18살에서 67세 사이에 190명에게 실험 참가자 중 자신의 재산이 몇 위일지 예상하게 했다. 대부분은 자신의 재산이 하위권일 거라고 답했다. 그들은 59.1%의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부유할 것이며 더 적은 사람들은 약 37.1%밖에 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이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의 연령대는 다양했으며 직업과 인생의 경험 또한 각양각색이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의 재산이 남들보다 적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SNS 스토리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일까? 사람들은 왜 남들이 자신보다 돈이 더 많을 거라고 착각할까? 그 주요 원인은 SNS나 TV 같은 매체의 영향 때문이다. SNS에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궁핍한 생활상을 구태여 올리는 사람은 드물다. 하지만 새로 뽑은 차와 명품 지갑 같은 것은 자랑하고 싶어 한다.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 시대에 매체들은 가장 자극적인 기사로 사람들의 클릭을 유도한다. 이런 이야기들에 장기간 노출되다 보면 사람들은 어느새 이 세상에 부자들이 많다고 느낀다.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은 나 하나뿐인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것이다. 나보다 돈이 많은 친구를 떠올려 보자. 아마 나보다 돈이 적은 친구를 떠올리는 것보다 훨씬 쉬울 것이다.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빨리 꺼낼 수 있는 것은 내 주변에 부자들이 많다고 스스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남들보다 가진 게 적다고 느끼는 주요 원인은 부자들에 관한 소식이 범람하는 이유도 있지만 사회적 비교에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물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인 것에서 비롯된다. 사물과 사물을 비교하여 그것만의 특징을 찾아내는 과정을 거쳐 그 사물에 대한 인식이 만들어진다. 오늘이 어제보다 더 춥다든가 비행기가 기차보다 빠르다든가 하는 것이 바로 상대성에 기반한 인식의 과정이다. 따라서 비교에 익숙한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한 인식조차 남과 비교하여 확립한다. 월 수입이 300만 원인 사람은 과연 성공한 사람일까? 아니면 실패한 사람일까? 자신이 여기에 대답하는 과정을 돌아보자. 혹시 잘 사는 사람들과 비교하진 않았는가? 은메달 받은 사람이 동메달 받은 사람보다 더 불행한 이유. 미시간주 호프 컬리지의 유명 사회심리학자 데이비드 마이어스는 올림픽 선수들에 관한 연구도 중 동메달을 획득한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한 선수보다 더 행복해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순위가 더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더 행복해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비교 대상이 달랐기 때문이다. 은메달 선수는 금메달 선수와 자신을 비교하며 아주 간발의 차로 금메달을 놓친 것에 속상해한다. 하지만 동메달을 받은 선수는 메달을 받지 않은 선수와 자신을 비교하며 메달이라도 받은 것에 안도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사회적인 비교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정한다. 미국의 유명한 기자 헨리 맨켄은 이렇게 희화했다. 인생의 승자는 아내 친구의 남편보다 $100를 더 버는 사람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신의 수입을 비교할 때 주로 더 많이 버는 사람을 비교 대상으로 둔다. 그 사람의 수입이 내 수입 뒷자리에 0을 몇 개 더 붙인 것과 같다든지 심지어는 몇 배는 더 많은데도 언제나 더 많이 버는 사람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 하지만 나보다 가난한 사람과는 잘 비교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지갑에 있는 돈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일주일치 식량값에 버금가더라도 휘황찬란한 집에서 돈을 펑펑 쓰는 부자들을 떠올리면 한숨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다. 1993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1978년부터 상장한 회사 CEO의 연봉을 조사했다. CEO 연봉은 아주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1978년 평사원의 36배에서 1993년에는 무려 131배까지 치솟아 심각한 빈부격차를 유발했다. CEO의 연봉 인상을 막기 위해
SEC는 상장을 원하는 회사들의 재무 보고서에 CEO의 연봉을 명시하게 했다. 연봉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 대중의 눈치가 보여 쉽게 연봉을 올리지 못하리라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SEC의 관련 조치 발표 직후 CEO의 연봉은 더욱더 빠른 속도로 치솟았고 발표 전보다 평사원 연봉의 무려 369배가 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앞서 말했듯 사람들은 남과 비교하는 것을 좋아한다. CEO들도 사람인지라 더 높은 연봉을 받는 다른 CEO와 자신의 연봉을 비교하였고 이는 연봉 인상으로 이어졌다. 이것이 바로 비교가 갖는 힘이다. 평사원의 100배가 넘는 연봉을 받는 CEO라 할지라도 남보다 더 낮은 연봉을 받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사례는 충분히 차고 넘친다. 페이팔의 전 부사장 리드 호프만이 새로이 회사를 창업했다. 2002년에 이베이가 15억 달러의 페이팔을 인수하면서 이미 돈방석에 오른 그였다. 하지만 그는 뉴욕타임스에 자신은 아직 가난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주위에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하루아침에 엄청난 부자가 되어 나를 제칠 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부자든 빈자든 시장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거물이든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는 평사원이든 언제나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은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어느새 그들에게로 돌아가 있다. 우리는 같이 일하는 동료가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보며 부러워하지만 지난 휴일에 내가 피드에 올렸던 수많은 여행지 사진들은 금세 기억에서 사라지고 없다.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 더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 서로 비교하기 바쁜 사회는 우리를 가난하다고 느끼게 만든다. 이윽고 행복감마저 앗아간다. 2010년 프랑스 파리 경제학교의 클라크 교수와 세니 교수는 유럽 사회조사에서 얻은 데이터를 깊게 연구했다.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18개 유럽 국가의 16살에서 65살 사이에 1.9만 명의 고정 수입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데이터였다. 설문은 생활과 일에 대한 만족도, 수입 비교 시의 태도, 그리고 이에 관한 생각을 조사하는 내용이었다. 설문 내용을 정리해 보니 돈 많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경향이 짙었던 사람들은 일상에서 행복감을 덜 느낀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미국 전 대통령 루스벨트는 비교는 곧 도둑과 같다. 비교는 늘 우리에게서 행복을 훔쳐간다. 라고 말했다. 인터넷이 발달한 현대에 들어서 더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다음은 뉴욕타임스에 실린 보도 내용이다. 30년 전 작은 마을에 제일 가는 부자는 마치 자신이 황제라도 된 양 그 누구보다도 쾌적하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정보의 홍수 시대에는 자수성가로 엄청난 부를 획득한 사람들을 보며 그의 재산에 비하면 자신은 가난한 편이라며 가진 것을 깎아내린다. 과거엔 같은 반 친구들과 성적을 비교하고 이웃과 재력을 비교했다면 요즘엔 세계에서 이름난 천재들과 자신의 능력을 비교하고 수없이 많은 성공한 이들과 자신의 재산을 비교한다. 이러한 끊임없는 비교는 자연스레 행복을 앗아간다. 이런 착각은 일상에서 내리는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하고 상품 가격을 매길 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돈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상품에 매기는 가격도 자연히 높아진다. 믿기 어렵다면 유명인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연 가게들의 상품 가격을 살펴보자. 경매나 하다못해 중고 상품을 올릴 때도 마찬가지다. 경쟁자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최초 가격을 높게 부를 것이다. 자신이 SNS 지인들보다 못 산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어쩌면 착각에 불과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행복해지고 싶다면 물건보다는 경험을 사라. 돈을 써도 행복해지지 않는다면 제대로 돈을 쓴 것이 아니다. 예전 한 유명 브랜드 자동차 광고에서 이런 카피 문구를 내보낸 적이 있다. 누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했는가? 그것은 분명 그가 제대로 돈을 쓴 적이 없어서다. 그렇다면 어디에 돈을 써야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심리 전문가들은 물건이 아닌 경험을 사라고 조언한다. 경험이란 일정 기간의 경험을 의미한다. 여행이나 강좌 듣기, 영화 보기 등이 모두 경험에 속한다. 소비의 목적이 어떤 유형의 상품이라면 그것은 재산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명품 가방이나 값비싼 목걸이, 반지 등이 그렇다. 하지만 소비의 목적이 인생의 경험을 사는 것이라면 그것은 삶의 재산이 될 수 있다. 스파 이용권이나 여행 등이 그렇다. 콜로라도 대학교 보벤과 코넬 대학교 길로비치 등은 4가지 연구를 통해 경험적 소비는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첫 번째 연구는 97명의 컬럼비아 대학교 학생들로 2조로 나누어 진행했다. 한 조는 최근에 $100가 넘는 경험을 소비한 것을 떠올리게 했다. 두 번째 조는 $100가 넘는 물건을 산 소비를 떠올리게 했다. 그리고 곧바로 몇 가지 질문을 했다. 그 소비 후 얼마나 더 행복해졌습니까? 그 소비가 일상을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험 결과 경험적 소비를 떠올린 학생들이 소비 후에 훨씬 더 행복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의미 있는 소비였다고 말했다. 대학생 외 다른 신분의 사람들도 이렇게 느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두 번째 실험을 했다. 연구진은 미국 전역의 다양한 연령대인 1279명의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진행했다. 실험 의도를 숨기기 위해 설문에는 180개의 무관한 질문이 있었다. 예를 들자면 얼마를 더 벌어야 미래에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것 같은가와 같은 것들이었다. 그리고 설문 마지막에 최근에 한 경험적 소비와 물질적 소비를 떠올려보고 그 소비를 통해 얼마나 행복해졌는지를 물었다. 1263명이 이 질문에 답했고 그중 57% 사람들은 경험적 소비가, 34% 사람들은 물질적 소비가 더 행복하게 했다고 답했다. 이 같은 대답은 어느 지역에 살든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처럼 경험적 소비가 물질적 소비보다 더 행복감을 주는 3가지 이유를 살펴보자. 경험적 소비가 더 행복감을 주는 이유 3가지. 첫 번째 이유, 경험은 시간을 꽃으로 만든다. 꽃의 아름다움을 알기 위해선 가만히 서서 바라보며 음미할 시간이 필요하다. 경험은 소비자들이 시간을 꽃과 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옷을 한 벌 산다면 그 소비를 통해 흥분되는 감정과 행복은 며칠밖에 가지 않는다. 3개월쯤 되면 그 옷을 봐도 더는 처음 살 때의 기분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여행을 한 번 갔다 온다면 3개월 후에 그 당시 찍은 사진 한 장만 봐도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난다. 코넬 대학교 카터는 물질적 소비에 대한 만족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떨어지지만 경험적 소비에 대한 만족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상승한다고 말했다. 그의 연구진이 진행한 실험에서 처음에는 경험적 소비와 물질적 소비에 대한 만족도가 엇비슷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험적 소비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한 데 반해 물질적 소비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했다. 즉, 경험적 소비를 한 사람들은 당장의 커다란 만족과 행복을 느끼진 못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비 경험을 음미하다 보면 경험적 소비가 가져다주는 행복감은 더 강렬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이유, 경험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경험적 소비와 물질적 소비를 비교할 수 있는 이유는 각각을 통해 느낄 수 있는 행복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산 자동차를 타면서 길에서 값비싼 외제차를 보면 자신의 차와 비교하게 된다. 하지만 경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하기 어렵다. 휴가 때 나는 제주도에 갔지만 회사 동료는 발리에 갔다고 해서 엄청나게 큰 박탈감을 느끼진 않는다. 카터 교수팀은 실험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물건을 산 뒤에 더 나은 선택지를 보여주는 것은 소비자들의 기분을 나쁘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경험적 소비의 경우는 달랐다. 아주 멋진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은 소비자들에게 더 괜찮은 레스토랑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도 그들은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 세 번째 이유, 인생은 무엇을 했는지로 정의된다. 경험적 소비가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이유는 경험적 소비는 인생의 일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물건이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기는 매우 힘든 일이다. 하지만 여행이나 영화 같은 경험적 소비를 통한 경험은 언제 열어봐도 그 기억에 잔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연구진은 경험과 자아와의 관계는 매우 두텁다고 말한다. 인생이란 경험 하나하나가 엮여 만들어진 목걸이와도 같다. 꿰어지는 경험이 많아질수록 인생이라는 목걸이의 색깔은 더욱 다채로워지며 그렇게 만들어진 목걸이의 모양은 그 사람을 대변한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물건을 사기보단 경험을 사라. 경험은 시간을 꽃으로 만들어 우리가 그것을 음미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더 크고 지속적인 행복을 남긴다. 또한 경험을 통해 채색된 우리의 인생은 쉽게 퇴색하지 않는다. 한 사람의 인생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닌 무엇을 했느냐로 정의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시간을 황금 보듯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이지만 이대로만 한다면 인생이 불행해질 수도 있다. 한 예능에서 청중이 유명한 사업가에게 물었다. 저의 젊음과 당신의 전 재산을 바꿀 수 있다면 바꾸시겠습니까? 사업가가 웃으며 말했다. 당연히 바꾸죠. 돈은 없으면 벌면 그만이지만 지나간 청춘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이 사업가는 가진 돈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뿐이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그동안 모아놓은 포인트까지 싹싹 긁어 모아서 결제를 하고 갚아야 할 할부금이 매달 쌓이는 사람들은 돈과 시간을 바꿀 여유란 없다. 오히려 시간을 돈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할 사람들은 적지 않을 것이다. 유명한 음식점에 대신 줄을 서고 돈을 받는다든가 퇴근길에 음식 배달로 돈을 번다든가 시간을 돈으로 바꾼다.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면 불행해진다.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라는 의미인 시간은 곧 금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 같은 생각이 인생을 반드시 행복하게 만들어주진 않는다. 한 시간을 일할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시급 개념은 누구나 알고 있다. 심리 상담가, 변호사,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 등은 모두 정해진 시간만큼 일하고 돈을 받는다. 이들에게 시간이란 곧 돈이다. 시급으로 돈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도 받는 돈을 정해진 기간으로 나누면 시급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세상에 돈을 버는 모든 사람의 시간은 돈으로 환산이 된다. 그런데 연구진은 사람들이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고 나면 가족이나 친구와 보내는 시간을 줄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대부분 미국의 변호사들은 시급으로 비용을 계산한다. 보스턴 대학교 카베니 교수 연구진은 시급제로 인해 변호사들이 일하는 시간을 늘리고 사교 활동에 보내는 시간을 줄인다는 것을 알아냈다. 스탠퍼드 대학교 디보 또한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사람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남을 돕는 데 시간을 쓰지 않게끔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한 동영상 재생 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이 올린 동영상을 심사하는 시급이 10,000원인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다고 치자. 어느 날 오랫동안 못 봤던 친한 친구가 찾아와 3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때 당신은 그날 3만 원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이것이 반복되면 비생산적인 일에 시간 쓰는 것을 싫어하게 될 테고 어느새 계산적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듯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는 생각은 그 사람의 사회적 관계를 망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것이 오랜 기간 계속되면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의 크기도 줄어든다.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사회적 관계는 행복의 원천이라는 것이 알려진 것을 보면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스탠퍼드 대학교 페퍼 카니 연구진은 2018년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평소에 더 큰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다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사람들의 타액 속에는 아드레날린이 정상 수준보다 23.53% 더 포함되어 있었다. 아드레날린의 양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할 때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다. 장시간 일을 하면 몸이 처지고 아드레날린 또한 오랫동안 분비된다. 이는 각종 심리적, 신체적 질환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시간의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과 신체에 모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시간은 곧 돈이라는 생각은 흘러가는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늘 이런 생각에 얽매여 있으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행복을 놓치고 만다. 친구를 만나거나 봉사활동하기,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기 등 돈을 벌지 못하는 일은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 여기까지 심리학이 돈을 말하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저우신 위에는 중국의 절강대학교의 경영학 교수로서 돈과 사람의 정서, 인간관계, 행동 등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온 연구자입니다. 이 책은 그동안의 돈과 심리에 관한 연구 성과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책입니다. 책의 목차는 돈과 심리, 돈과 사회생활, 돈과 소비행위, 돈과 가정생활, 돈과 도덕적 평판까지 총 5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의 내용들은 우리가 돈에 관하여 궁금해할 법한 내용, 실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 자영업자나 기업가의 관점에서 소비자들의 심리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 등 돈과 관련된 사람들의 심리에 관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놓았습니다. 본문을 들으시면서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각 주제 한 편 한 편의 내용은 저자의 이야기에 덧붙여 주로 다른 논문 연구의 결과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논문 인용 부분이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책을 읽는다기보다 논문을 읽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책에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돈 많은 사람, 부자에 관해서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견해가 은근히 드러나는 부분이 꽤 있었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연구들을 토대로 쓰여진 책이지만 연구를 위한 표본이 절대 다수는 아니며 연구 내용이 100% 옳다고 할 수는 없을진데 그 인용된 내용들의 양에 반해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확고하지 않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의 심리에 관한 많은 논문을 접할 수 있고 독자의 상황에 따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돈에도 희로애락이 깃들어 있다. 사람은 감정을 느끼는 동물이다. 그런데 무생물인 돈에도 감정이 깃들어 있다. 2016년 곽언의 부모는 병에 걸린 빈곤 가정 아동들의 악성 종양을 치료할 수 있도록 곽언의 이름으로 4억 원이 넘는 돈을 기부했다. 곽언은 6살 때 암암에 걸려 세상을 떠났는데 이 돈은 곽언이 미국에 가 치료할 수 있도록 중국 각지에서 십시일반 모은 것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병만은 곽언이 미국에 가보기도 전에 생명을 앗아갔다. 이 돈만 보면 사랑스러운 내 딸이 떠올라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라고 말하며 힘들어하던 부모는 이 돈을 기부하기로 했다. 기부를 하고 나자 곽언에 대한 미련과 아픔에서 벗어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고 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가족의 사망 이후 받은 유산이나 보험금 등을 사용하지 않고 전에 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렇듯 가슴 아파 생긴 돈은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장학금 같은 돈과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감정적 회개. 1985년 미국의 벤더빌트 대학의 스미스 교수는 기쁨, 슬픔, 분노, 원망과 같은 인간이 돈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감정을 분류했다. 스탠퍼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르바브는 2009년 감정적 회계라는 개념을 발표했다. 사람들은 돈에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등 서로 다른 감정이라는 일종의 해시태그를 건다. 긍정적 태그가 달린 돈은 소비를 통해 즐거움을 얻고 부정적 태그가 달린 돈은 가급적 남을 돕는 등 보다 실용적인 일에 쓴다. 앞서 소개한 사례의 그들은 돈에 슬픔이라는 태그를 걸었다. 충분히 비싼 가방과 차, 신발, 시계 등 사치스러운 소비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런 연유에서다. 하지만 장학금과 같이 노력의 결실로 얻은 대가는 다르다. 그 돈에는 긍정적 태그가 붙고 그 돈을 사용함으로써 스스로를 자축하고 격려한다. 행복해지지 못할 바엔 쓰지 않는다. 르바브 교수는 대학생 648명을 모아 실험을 진행했다. 다음은 그 실험에서 제시된 2가지 가정이다. 가정 1. 삼촌이 졸업 축하 선물로 $200를 보내주었다. 가정 2. 삼촌에게 졸업 축하 선물로 $200를 받았는데 어머니로부터 삼촌이 아주 심한 병에 걸려 치료가 시급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질문. 당신은 이 $200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실험 결과 삼촌이 건강하다는 가정에서는 36%의 참가자가 유흥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삼촌이 아프다는 가정에서는 유흥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66%로 증가했다. 그렇다면 아픈 삼촌이 준 $200를 유흥에 사용하겠다고 답한 참가자들은 그중 얼마를 지출한다고 했을까? 먼저 긍정적 태그를 달았던 참가자들은 약 115.51달러를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반대로 부정적 태그를 달았던 참가자들은 65.12달러만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이렇듯 사람들은 아픈 사람이 준 돈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지 못한다. 르바브가 진행했던 또 다른 실험이다. 회사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끝나 당신은 $500의 보너스를 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했던 형제와도 같은 친한 동료에게는 고작 $100밖에 주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모두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도 말이다. 이때 당신은 $500를 오로지 자신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쓸 수 있을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이러한 돈에는 미안함이라는 태그가 붙는다. 만일 사용한다고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 기쁘게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우리는 이 돈을 영원히 사용하지도 못한 채 썩혀둘 수밖에 없을까? 부정적 태그가 달린 돈은 세탁하라. 해답은 돈을 세탁하는 것이다. 여기서 돈 세탁은 소위 말하는 나쁜 의미가 아닌
세탁, 즉 씻어내는 것에 중점을 둔다.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나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는 곳에 돈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 돈에 깃든 슬픔, 자괴감, 초조함 같은 부정적 감정을 씻어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부를 하거나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학비를 댈 수 있다. 또 다른 실험으로 르바브 교수는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2를 주는 실험을 했다. 실험 대상을 두 조로 나누어 한 조에는 나눠준 돈의 출처가 한 컴퓨터 회사의 후원금이라고 했고 다른 한 조에는 담배 회사의 후원금이라고 했다. 다음엔 학생들에게 그 $2를 공책이나 펜 같은 실용적인 상품을 사는 데 쓸 것인지 혹은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같은 순간의 행복을 느끼게 하는 상품을 사는 데 쓸 것인지 선택하게 했다. 이에 컴퓨터 회사의 후원금을 받은 줄 아는 참가자들 대부분은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사겠다고 했고 겨우 22% 참가자만이 공책을 사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담배 회사의 후원금을 받은 줄 아는 참가자 중에선 무려 44%가 펜과 공책을 사겠다고 했다. 재미있는 점은 사람들은 부정적 인식이 깃든 돈을 얻었을 때 그 돈을 어디에 쓰겠냐고 물어보면 사회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교육과 관련된 문구류를 사겠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돈을 세탁하는 행위다. 실제 생활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돈에 부정적, 긍정적 태그를 붙여서 분류하곤 한다. 긍정적 태그가 달린 돈은 기꺼이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된다. 돈은 무생물이므로 당연히 울거나 웃는 등 인간과 같은 감정 표현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감정을 담는 그릇은 될 수 있다. 그 그릇에 담긴 감정이 소비 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슬픔의 태그가 붙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우울해할 필요는 없다. 장미꽃을 선물한 사람의 손에는 향기로운 꽃내음이 남는다. 슬픔이 담긴 돈을 꺼내 슬픔을 겪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치유하는 데 사용해보자. 그 돈은 이내 기쁨의 돈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SNS 스토리에서 나는 가장 가난한 사람일까? 메신저 스토리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다 보면 어느샌가 상대적 박탈감이 들 때가 있지 않은가. 스토리 속 부자들은 내가 감히 사지도 못할 옷을 사고 얼씬도 못할 값비싼 레스토랑에서 사진을 찍는다. 지금 사는 동네에서 나보다 돈이 더 적은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상상해보자. 혹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사람은 가진 돈이 적다고 느낀다. 영국 에섹스 대학교 윌리엄 매튜스 교수는 2016년 연구를 통해 이와 관련된 현상을 발견했다. 실험에 참여한 18살에서 67세 사이에 190명에게 실험 참가자 중 자신의 재산이 몇 위일지 예상하게 했다. 대부분은 자신의 재산이 하위권일 거라고 답했다. 그들은 59.1%의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부유할 것이며 더 적은 사람들은 약 37.1%밖에 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이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의 연령대는 다양했으며 직업과 인생의 경험 또한 각양각색이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의 재산이 남들보다 적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SNS 스토리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일까? 사람들은 왜 남들이 자신보다 돈이 더 많을 거라고 착각할까? 그 주요 원인은 SNS나 TV 같은 매체의 영향 때문이다. SNS에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궁핍한 생활상을 구태여 올리는 사람은 드물다. 하지만 새로 뽑은 차와 명품 지갑 같은 것은 자랑하고 싶어 한다.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 시대에 매체들은 가장 자극적인 기사로 사람들의 클릭을 유도한다. 이런 이야기들에 장기간 노출되다 보면 사람들은 어느새 이 세상에 부자들이 많다고 느낀다.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은 나 하나뿐인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것이다. 나보다 돈이 많은 친구를 떠올려보자. 아마 나보다 돈이 적은 친구를 떠올리는 것보다 훨씬 쉬울 것이다.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빨리 꺼낼 수 있는 것은 내 주변에 부자들이 많다고 스스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남들보다 가진 게 적다고 느끼는 주요 원인은 부자들에 관한 소식이 범람하는 이유도 있지만 사회적 비교에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물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인 것에서 비롯된다. 사물과 사물을 비교하여 그것만의 특징을 찾아내는 과정을 거쳐 그 사물에 대한 인식이 만들어진다. 오늘이 어제보다 더 춥다든가 비행기가 기차보다 빠르다든가 하는 것이 바로 상대성에 기반한 인식의 과정이다. 따라서 비교에 익숙한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한 인식조차 남과 비교하여 확립한다. 월 수입이 300만 원인 사람은 과연 성공한 사람일까? 아니면 실패한 사람일까? 자신이 여기에 대답하는 과정을 돌아보자. 혹시 잘 사는 사람들과 비교하진 않았는가? 은메달 받은 사람이 동메달 받은 사람보다 더 불행한 이유. 미시간주 호프 컬리지의 유명 사회심리학자 데이비드 마이어스는 올림픽 선수들에 관한 연구 도중 동메달을 획득한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한 선수보다 더 행복해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순위가 더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더 행복해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비교 대상이 달랐기 때문이다. 은메달 선수는 금메달 선수와 자신을 비교하며 아주 간발의 차로 금메달을 놓친 것에 속상해한다. 하지만 동메달을 받은 선수는 메달을 받지 않은 선수와 자신을 비교하며 메달이라도 받은 것에 안도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사회적인 비교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정한다. 미국의 유명한 기자 헨리 맨켄은 이렇게 희화했다. 인생의 승자는 아내 친구의 남편보다 $100를 더 버는 사람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신의 수입을 비교할 때 주로 더 많이 버는 사람을 비교 대상으로 둔다. 그 사람의 수입이 내 수입 뒷자리에 0을 몇 개 더 붙인 것과 같다든지 심지어는 몇 배는 더 많은데도 언제나 더 많이 버는 사람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 하지만 나보다 가난한 사람과는 잘 비교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지갑에 있는 돈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일주일치 식량값에 버금가더라도 휘황찬란한 집에서 돈을 펑펑 쓰는 부자들을 떠올리면 한숨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다. 1993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1978년부터 상장한 회사 CEO의 연봉을 조사했다. CEO 연봉은 아주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1978년 평사원의 36배에서 1993년에는 무려 131배까지 치솟아 심각한 빈부격차를 유발했다. CEO의 연봉 인상을 막기 위해 SEC는 상장을 원하는 회사들의 재무보고서에 CEO의 연봉을 명시하게 했다. 연봉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 대중의 눈치가 보여 쉽게 연봉을 올리지 못하리라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SEC의 관련 조치 발표 직후 CEO의 연봉은 더욱더 빠른 속도로 치솟았고 발표 전보다 평사원 연봉의 무려 369배가 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앞서 말했듯 사람들은 남과 비교하는 것을 좋아한다. CEO들도 사람인지라 더 높은 연봉을 받는 다른 CEO와 자신의 연봉을 비교하였고 이는 연봉 인상으로 이어졌다. 이것이 바로 비교가 갖는 힘이다. 평사원의 100배가 넘는 연봉을 받는 CEO라 할지라도 남보다 더 낮은 연봉을 받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사례는 충분히 차고 넘친다. 페이팔의 전 부사장 리드 호프만이 새로이 회사를 창업했다. 2002년에 이베이가 15억 달러의 페이팔을 인수하면서 이미 돈방석에 오른 그였다. 하지만 그는 뉴욕타임스에 자신은 아직 가난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주위에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하루아침에 엄청난 부자가 되어 나를 제칠 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부자든 빈자든 시장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거물이든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는 평사원이든 언제나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은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어느새 그들에게로 돌아가 있다. 우리는 같이 일하는 동료가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보며 부러워하지만 지난 휴일에 내가 피드에 올렸던 수많은 여행지 사진들은 금세 기억에서 사라지고 없다.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 더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 서로 비교하기 바쁜 사회는 우리를 가난하다고 느끼게 만든다. 이윽고 행복감마저 앗아간다. 2010년 프랑스 파리 경제학교의 클라크 교수와 세닉 교수는 유럽 사회조사에서 얻은 데이터를 깊게 연구했다.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18개 유럽 국가의 16살에서 65살 사이에 1.9만 명의 고정 수입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데이터였다. 설문은 생활과 일에 대한 만족도, 수입 비교 시의 태도, 그리고 이에 관한 생각을 조사하는 내용이었다. 설문 내용을 정리해 보니 돈 많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경향이 짙었던 사람들은 일상에서 행복감을 덜 느낀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미국 전 대통령 루스벨트는 비교는 곧 도둑과 같다. 비교는 늘 우리에게서 행복을 훔쳐간다. 라고 말했다. 인터넷이 발달한 현대에 들어서 더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다음은 뉴욕타임스에 실린 보도 내용이다. 30년 전 작은 마을에 제일 가는 부자는 마치 자신이 황제라도 된 양 그 누구보다도 쾌적하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정보의 홍수 시대에는 자수성가로 엄청난 부를 획득한 사람들을 보며 그의 재산에 비하면 자신은 가난한 편이라며 가진 것을 깎아내린다. 과거엔 같은 반 친구들과 성적을 비교하고 이웃과 재력을 비교했다면 요즘엔 세계에서 이름난 천재들과 자신의 능력을 비교하고 수없이 많은 성공한 이들과 자신의 재산을 비교한다. 이러한 끊임없는 비교는 자연스레 행복을 앗아간다. 이런 착각은 일상에서 내리는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하고 상품 가격을 매길 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돈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상품에 매기는 가격도 자연히 높아진다. 믿기 어렵다면 유명인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연 가게들의 상품 가격을 살펴보자. 경매나 하다못해 중고 상품을 올릴 때도 마찬가지다. 경쟁자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최초 가격을 높게 부를 것이다. 자신이 SNS 지인들보다 못 산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어쩌면 착각에 불과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행복해지고 싶다면 물건보다는 경험을 사라. 돈을 써도 행복해지지 않는다면 제대로 돈을 쓴 것이 아니다. 예전 한 유명 브랜드 자동차 광고에서 이런 카피 문구를 내보낸 적이 있다. 누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했는가? 그것은 분명 그가 제대로 돈을 쓴 적이 없어서다. 그렇다면 어디에 돈을 써야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심리 전문가들은 물건이 아닌 경험을 사라고 조언한다. 경험이란 일정 기간의 경험을 의미한다. 여행이나 강좌 듣기, 영화 보기 등이 모두 경험에 속한다. 소비의 목적이 어떤 유형의 상품이라면 그것은 재산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명품 가방이나 값비싼 목걸이, 반지 등이 그렇다. 하지만 소비의 목적이 인생의 경험을 사는 것이라면 그것은 삶의 재산이 될 수 있다. 스파 이용권이나 여행 등이 그렇다. 콜로라도 대학교 보벤과 코넬 대학교 길로비치 등은 4가지 연구를 통해 경험적 소비는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첫 번째 연구는 97명의 컬럼비아 대학교 학생들로 2조로 나누어 진행했다. 한 조는 최근에 $100가 넘는 경험을 소비한 것을 떠올리게 했다. 두 번째 조는 $100가 넘는 물건을 산 소비를 떠올리게 했다. 그리고 곧바로 몇 가지 질문을 했다.
그 소비 후 얼마나 더 행복해졌습니까? 그 소비가 일상을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험 결과 경험적 소비를 떠올린 학생들이 소비 후에 훨씬 더 행복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의미 있는 소비였다고 말했다. 대학생 외 다른 신분의 사람들도 이렇게 느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두 번째 실험을 했다. 연구진은 미국 전역의 다양한 연령대인 1279명의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진행했다. 실험 의도를 숨기기 위해 설문에는 180개의 무관한 질문이 있었다. 예를 들자면 얼마를 더 벌어야 미래에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것 같은가와 같은 것들이었다. 그리고 설문 마지막에 최근에 한 경험적 소비와 물질적 소비를 떠올려보고 그 소비를 통해 얼마나 행복해졌는지를 물었다. 1263명이 이 질문에 답했고 그중 57% 사람들은 경험적 소비가, 34% 사람들은 물질적 소비가 더 행복하게 했다고 답했다. 이 같은 대답은 어느 지역에 살든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처럼 경험적 소비가 물질적 소비보다 더 행복감을 주는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자. 경험적 소비가 더 행복감을 주는 이유 세 가지. 첫 번째 이유, 경험은 시간을 꽃으로 만든다. 꽃의 아름다움을 알기 위해선 가만히 서서 바라보며 음미할 시간이 필요하다. 경험은 소비자들이 시간을 꽃과 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옷을 한 벌 산다면 그 소비를 통해 흥분되는 감정과 행복은 며칠밖에 가지 않는다. 3개월쯤 되면 그 옷을 봐도 더는 처음 살 때의 기분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여행을 한 번 갔다 온다면 3개월 후에 그 당시 찍은 사진 한 장만 봐도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난다. 코넬 대학교 카터는 물질적 소비에 대한 만족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떨어지지만 경험적 소비에 대한 만족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상승한다고 말했다. 그의 연구진이 진행한 실험에서 처음에는 경험적 소비와 물질적 소비에 대한 만족도가 엇비슷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험적 소비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한 데 반해 물질적 소비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했다. 즉, 경험적 소비를 한 사람들은 당장의 커다란 만족과 행복을 느끼진 못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비 경험을 음미하다 보면 경험적 소비가 가져다주는 행복감은 더 강렬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이유, 경험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경험적 소비와 물질적 소비를 비교할 수 있는 이유는 각각을 통해 느낄 수 있는 행복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산 자동차를 타면서 길에서 값비싼 외제차를 보면 자신의 차와 비교하게 된다. 하지만 경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하기 어렵다. 휴가 때 나는 제주도에 갔지만 회사 동료는 발리에 갔다고 해서 엄청나게 큰 박탈감을 느끼진 않는다. 카터 교수팀은 실험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물건을 산 뒤에 더 나은 선택지를 보여주는 것은 소비자들의 기분을 나쁘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경험적 소비의 경우는 달랐다. 아주 멋진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은 소비자들에게 더 괜찮은 레스토랑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도 그들은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 세 번째 이유, 인생은 무엇을 했는지로 정의된다. 경험적 소비가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이유는 경험적 소비는 인생의 일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물건이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기는 매우 힘든 일이다. 하지만 여행이나 영화 같은 경험적 소비를 통한 경험은 언제 열어봐도 그 기억에 잔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연구진은 경험과 자아와의 관계는 매우 두텁다고 말한다. 인생이란 경험 하나하나가 엮여 만들어진 목걸이와도 같다. 꿰어지는 경험이 많아질수록 인생이라는 목걸이의 색깔은 더욱 다채로워지며 그렇게 만들어진 목걸이의 모양은 그 사람을 대변한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물건을 사기보단 경험을 사라. 경험은 시간을 꽃으로 만들어 우리가 그것을 음미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더 크고 지속적인 행복을 남긴다. 또한 경험을 통해 채색된 우리의 인생은 쉽게 퇴색하지 않는다. 한 사람의 인생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닌 무엇을 했느냐로 정의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시간을 황금 보듯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이지만 이대로만 한다면 인생이 불행해질 수도 있다. 한 예능에서 청중이 유명한 사업가에게 물었다. 저의 젊음과 당신의 전 재산을 바꿀 수 있다면 바꾸시겠습니까? 사업가가 웃으며 말했다. 당연히 바꾸죠. 돈은 없으면 벌면 그만이지만 지나간 청춘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이 사업가는 가진 돈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뿐이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그동안 모아놓은 포인트까지 싹싹 긁어 모아서 결제를 하고 갚아야 할 할부금이 매달 쌓이는 사람들은 돈과 시간을 바꿀 여유란 없다. 오히려 시간을 돈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할 사람들은 적지 않을 것이다. 유명한 음식점에 대신 줄을 서고 돈을 받는다든가 퇴근길에 음식 배달로 돈을 번다든가 시간을 돈으로 바꾼다.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면 불행해진다.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라는 의미인 시간은 곧 금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 같은 생각이 인생을 반드시 행복하게 만들어주진 않는다. 한 시간을 일할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시급 개념은 누구나 알고 있다. 심리 상담가, 변호사,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 등은 모두 정해진 시간만큼 일하고 돈을 받는다. 이들에게 시간이란 곧 돈이다. 시급으로 돈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도 받는 돈을 정해진 기간으로 나누면 시급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세상에 돈을 버는 모든 사람의 시간은 돈으로 환산이 된다. 그런데 연구진은 사람들이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고 나면 가족이나 친구와 보내는 시간을 줄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대부분 미국의 변호사들은 시급으로 비용을 계산한다. 보스턴 대학교 카베니 교수 연구진은 시급제로 인해 변호사들이 일하는 시간을 늘리고 사교 활동에 보내는 시간을 줄인다는 것을 알아냈다. 스탠퍼드 대학교 디보 또한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사람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남을 돕는 데 시간을 쓰지 않게끔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한 동영상 재생 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이 올린 동영상을 심사하는 시급이 10,000원인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다고 치자. 어느 날 오랫동안 못 봤던 친한 친구가 찾아와 3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때 당신은 그날 30,000원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이것이 반복되면 비생산적인 일에 시간 쓰는 것을 싫어하게 될 테고 어느새 계산적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듯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는 생각은 그 사람의 사회적 관계를 망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것이 오랜 기간 계속되면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의 크기도 줄어든다.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사회적 관계는 행복의 원천이라는 것이 알려진 것을 보면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스탠퍼드 대학교 페퍼 카니 연구진은 2018년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평소에 더 큰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다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사람들의 타액 속에는 아드레날린이 정상 수준보다 23.53% 더 포함되어 있었다. 아드레날린의 양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할 때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다. 장시간 일을 하면 몸이 처지고 아드레날린 또한 오랫동안 분비된다. 이는 각종 심리적, 신체적 질환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시간의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과 신체에 모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시간은 곧 돈이라는 생각은 흘러가는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늘 이런 생각에 얽매여 있으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행복을 놓치고 만다. 친구를 만나거나 봉사활동하기,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기 등 돈을 벌지 못하는 일은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 여기까지 심리학이 돈을 말하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저우신 위에는 중국의 절강대학교의 경영학 교수로서 돈과 사람의 정서, 인간관계, 행동 등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온 연구자입니다. 이 책은 그동안의 돈과 심리에 관한 연구 성과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책입니다. 책의 목차는 돈과 심리, 돈과 사회생활, 돈과 소비행위, 돈과 가정생활, 돈과 도덕적 평판까지 총 5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의 내용들은 우리가 돈에 관하여 궁금해할 법한 내용, 실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 자영업자나 기업가의 관점에서 소비자들의 심리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 등 돈과 관련된 사람들의 심리에 관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놓았습니다. 본문을 들으시면서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각 주제 한 편 한 편의 내용은 저자의 이야기에 덧붙여 주로 다른 논문 연구의 결과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논문 인용 부분이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책을 읽는다기보다 논문을 읽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책에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돈 많은 사람, 부자에 관해서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견해가 은근히 드러나는 부분이 꽤 있었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연구들을 토대로 쓰여진 책이지만 연구를 위한 표본이 절대 다수는 아니며 연구 내용이 100% 옳다고 할 수는 없을진데 그 인용된 내용들의 양에 반해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확고하지 않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의 심리에 관한 많은 논문을 접할 수 있고 독자의 상황에 따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